지난 시간에 한 거의 연장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fx 수합은 현선물을 맞바꾸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선물이라고 결제일에 차이가 있는 그런 선물과 선물을 맞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fx 수합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두 현선물이나 아니면 두 선선물을 다른 거래 상대자하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합이 아니고, 똑같은 상대자하고 하게 되면 이제 수합이 되겠는 거죠. 그때 금리 차익거래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헤징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자금 조달에서 fx 수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그냥 자금 시장에 들어가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 단기 자금이든지 뭐 장기 자금이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외환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외환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그것이 자금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과 비교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판단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역시나 IRPT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외환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할 때 헤징을 안 하게 되면 굳이 FX 수합을 할 필요는 없어요. 헤징이 요구되는 경우에 FX 수합이 이제 필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징을 사용하는 경우에 FX 수합이 필요해요. 그 경우에 자금 시장이냐 외환 시장이냐 그 판단 기준이 IRF가 된다. 그렇죠? IRPT가 된다. 그렇겠죠. 근데 헤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FX 수합은 아니지만 IRPT가 여전히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걸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거는 뭐 과거에 IRPT를 이용한 금리 차익 거래에서도 그거를 그런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 헤징을 뭐 하던 안 하던 IRPT가 항상 그 기준의 역할을 한다 그랬었죠. 자, 지금 원화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요. 상식적으로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뭐 자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KRW 자금 시장에서 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러한 외환 시장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선택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원화에 대응되는 US 달러를 갖고 하겠다 그러겠죠. 외환 시장에서 각 나라의 외환 시장은 US 달러 외환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직관적으로 봐도 어떻게 해요? US 달러로 조달을 해서 원화로 바꾸겠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기 때 가서, 즉 FX 수합의 만기 때 가서 다시 US 달러로 조달했으니까 만기 때 가서 US 달러를 다시 상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달하고 상환할 때 두 번의 외환 거래가 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원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지금 주어진 조건이 보면 차입금 사이즈가 100억 원이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6개월이고 지금 현물 환율은 1200원.
6개월 선물환율은 1215원, 그 다음에 원화금리 7%, 달러금리 5%, 다 연율로. 지금 보면 원화금리가 더 높네요. 그죠? 이 KRW 금리가 보다 높아요. 이게 크단 말이에요. 이 금리만 보면 US 달러로 자금 조달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이제 오해인데 금리만 보고 판단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오해죠. 항상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 퍼센트가 다르다 하는 거죠. 화폐 단위가. 이거는 원하고 이쪽은 US 달러고요. 뭐 퍼센트든 이게 뭐 금액이든 다 화폐 통화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통화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퍼센트는 퍼센트 오브 KRW, 이건 퍼센트 오브 US 달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화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액이든 뭐 퍼센트든 절대 비교하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퍼센트 숫자만 보고 고금리 저금리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을 해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원화금리가 높으니까 달러 금리로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오판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 좀 100억이면 6개월 후에 1 플러스 R 7%니까 6개월이면 나누기 2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103.5억이다 그랬죠. 103.5.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일단 103.5억이 나왔어요. 단위는 억 단위에서 103.5. 총 자금 조달에 비용까지 다 합쳐서 103.5. 그러니까 100억 달러 조달하는데 비용이 3.5억 달러 들었다는 얘기죠. 비용만 따지면. 자, 그다음에 이제 달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외환 시장이 이때 개입이 돼야 되죠. 달러를 바꿔야 되니까 US 달러를 KRW 바꿔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럴 때 이제 한번 환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환할 때 다시 이렇게 환전이 필요하죠. 역방향으로. 그래서 이때는 이제 현물 거래고, 이거는 이제 미래 거래니까, 그러니까 만기 시점 6개월 시점이니까 이거는 선물 거래를, 선물 거래. 해징을 하는 경우에, 그죠? 해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사례를 보고, 해징을 한다면 이때 이제 선물 거래를 하겠죠. 이때는 US 달러를 팔아야 되니까 현물 매도가 될 테고, 이때는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US 달러를 사야 되니까 이때는 선물을 매수한다. 이렇게 해서 현선물 한쪽은 매도하고 한쪽은 매수하고, 그러니까 현물하고 선물을 서로 맞바꾸게 되는 거죠. 시차를 두고 맞바꾼다. 동시에 맞바꾸는 건 아니고 시차를 두고 맞바꾼다. 이제 FX 수합이.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그렇게 나올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외환시장을 이제 이용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도 지금 US 달러 자금 시장을 이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합도 같이 동시에 거래를 하게 되죠. 자, 그럼 100억 원 상당의 달러를 빌린다는 얘기는, 100억 원 상당의 달러를 빌린다는 얘기는 이거를 환전을 했을 경우에, 그죠? 환전을 했을 경우에 100억 원이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억 원이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달러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만큼 달러를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스팟 레이트는 1,200원. 그래서 833.3만 달러를 매도해야 된다. 그렇죠? 이걸 조달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갚아야 되겠죠? 6개월 후에. 금리가 1 플러스 달러 금리가 5%. 연 5%니까 6개월이면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이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금 갚아야 되죠. 지금 850. 이 정도 되는 금액을 갚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스팟 레이스로 환전하니까 여기서 100억. 100억 있으면 조달했으면 이건 이제 여기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아까 원화 자금을 조달했던 경우 마찬가지죠. 100억 조달하면 그냥 사용하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갚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돈을 지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환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원화가 필요하냐, 원화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1 플러스 0.05 나누기 2. 원화를 이만큼의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환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US 달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원화는 이걸 나눠주면 되겠죠? 환율로. 해증을 안 했다면 이때 환율 뭐 ST 이렇게 되겠고. 우리는 선물 거래를 하는 FX 수합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원화가 생기게 되죠. 요 선물 환율로 나눠서요. F0. 자, 아니죠. 나눈 게 이만큼의 저도 착각을 했네. 이만큼 달러를 매수하려면 그렇죠. 이만큼 달러를 매수하려면 이럴 때 나누는 거 일단 곱해야 되죠. 참. 이만큼 달러를 지금 매수하려면 이만큼의 원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나누기 F0 해갖고. 자, 그러면 이 F0가 선물 환율이 얼마? 1215원. 그래서 이만큼의 달러를 매수하려면 이만큼의 원화가 필요하니까 곱해주는 게 맞죠. 1215. 그럼 이걸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계산해서 이거하고 지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금액이 더 작은지, 작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03.8억이다. 똑같이 원화.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쪽이 더 작죠. 그러니까 지금 비용은 3.5억, 저건 3.8억. 100억 원 조달하는데. 자, 그래서 결론이 원화 금리가 더 높은데, 원화 금리로 조달하는 게 더 유리하다. 얼마만큼? 3천만 원 정도 더 절약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례는 우리 연습 문제, 박진우 교수님 연습 문제
6장 4번에 있는 이 경우는 헤징을 안 하는 경우. 원화를 조달하는 경우는 맞는데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US 달러로 조달해서 외환시장에서 환전하는 방법에서 헤징을 안 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이 경우는 지금 조건이 원화 차익 금리가 9%, 달러가 6%. 여기서도 지금 원화 차익 금리가 좀 높은 경우로 나와 있어요. 이 경우는 결론이 해지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 이렇게 사전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해지 거래를 하게 되면 사전에 뭐 금리가 뭐 높고 낮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그러니까 수합하는데 필요한 환율을 갖고 결국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즉 불확실성이 해지 거래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한 시점에서 과연 원화 금리 말고 달러 금리가 더 낮으니까 그게 유리한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징을 안 하게 되면 그 판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 금리가 유리한 건지 원화 금리가 유리한 건지 전혀 판단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여튼 해지 거래를 안 하게 되면 금리 보고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죠. 가봐야 안다. 언제? 달러화로 조달했을 경우에 상환 시점에서 그때 환율을 봐야지만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페큘레이션이다, 이제 그렇게 해징 없이 그냥 스페큘레이션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러한 불확실성을 갖고 자금 조달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만약에 뭐 자금을 뭐 운용한다 그러면은 뭐 배팅하는 차원에서 운용할 때야 뭐 불확실성을 즐긴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근데 자금 조달하는 경우에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자금을 조달한다,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금 조달의 경우에 불확실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원화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경우에 이 경우는 지금 50억을 조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원화 금리가 0.09, 이쪽에는 지금 조달 기간을 1년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9%. 그래서 이게 54.5. 맞나? 아닌 것 같다. 맞죠? 계산을 잘 못하냐. 5945 맞죠? 자, 그 다음에 US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50억에 해당되는 달러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50억에 해당되는 거 나누기 환율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환율.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환전하게 되면 이게 S제로를 곱할 테니까 50억이 딱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50억 1 플러스 1000, 지금 환율이 1190원. 1190원. 달러 금액이 나오겠죠? 달러 금액이 지금 얼마로 계산되어 있어요? 예. 4201-681? 하여튼 복잡하네. 하여튼 그래서 이만큼의 이제 달러를 조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환전을 하게 되면, 즉, 스팟 환율로 1190원이죠? 곱하면 이제 50억이 나온다, 그거겠죠? 50억.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외환시장을 뭐 자금을 이렇게 통화를 매매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1년 후에 이 달러를 얼마를 상환을 해야 되죠? 50억 나누기 1190 곱하기 1 플러스
달러 금리 6%죠? 0.06 이만큼의 달러를 상환해야 돼요. 그럼 이만큼의 달러를 상환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느냐? 네, 이때는 지금 해지 거래를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50억 1190 곱하기 1 플러스 0.06 곱하기 1년 후 환율을 ST라고 하면 ST F0가 아니라 이 환율로 지금 달러를 사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원화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누기 ST 하면 달러 금액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달러를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1년 후에 환율은 문제에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1190원인 경우, 또 하나는 1205원이 되는 경우, 각각 어떻게 되는 건가? 1190원은 뭐야? 요 환율이죠, 환율. 1년 전의 환율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한 경우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얘기죠.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거죠. 그래서 ST 대신에, 이것 대신에 S0 1190원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와요? 53억이 나왔죠? 53억? 53억. 그래서 환율이 안정적이라면 낮은 금리로 조달했던 달러 금리 그 판단이 그렇게 배팅한 게 성공했다 그런 거죠. 환율이 안정적이었다면. 근데 환율이 상승했다. 환율이 1250원.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지금 달러 가치가 올랐다. 지금 달러가 강세다 이거죠. 지금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니까 원화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죠. 불리한 거죠. 달러를 사야 되는데 달러가 강세니까. 그럼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달러를 사야 된다. 달러가 강세다. 달러 강세란 말은 달러가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리한 거죠. 비싸다 싸다는 얘기는 뭘로 하는 거야? 돈이 비싸다 싸다는 얘기는 그 돈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남의 나라 화폐로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 화폐로. 비싸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리해지겠죠, 그게. 근데 그게 뭐 손익분기점을 넘었느냐, 즉 이거 같으냐 다르냐까지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뭐 올랐다 그래서 불리해졌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계산을 최종적으로 해봐야지만 알아요. 근데 이런 경우 1250원이라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얼마? 55.67억 원. 그래서 비교해보면 이 경우에는 이게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해직을 안 하고 그냥 유리하게 보이는 달러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 환율 때문에 맞고 틀리기가, 그 판단이 맞고 틀리기가 결정이 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직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자금 조달하는 게 환율에 스페큘레이션 하는 형태가 돼버리게 된다. 환율 투기 거래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리가 낮은 거를 무조건 쫓아서 가는, 결국은 그렇게 돼버려요. 전혀,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을 선택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환율에 대한 스페큘레이션을 한 꼴이기,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나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 환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ST를 미지수로 놓고
미지수로 놓고 그냥 이거를 미지수로 놓고 이 금액을 여기요 554.5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풀면 이거하고 같게 되는 두 방법이 같게 되는 손익분기점 환율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놓고 구하게 되면 환율이 원화 자금으로 조달했을 경우에 유리한 환율 범위가 나올 테고, 이렇게 하면 달러 금리로 조달했을 경우에 유리한 환율 범위가 나올 거야. 이때는 이제 환율이 이거보다 낮으면, 이럴 경우에는 환율이 높아지면, 즉 역시나 하여튼 달러가 뭐 구체적으로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달러가 강세 쪽으로 가면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달러가 약세 쪽으로, 그러니까 달러가 싸지면 쪽으로 가게 되면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유리해지는 방향 쪽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손익분기점 환율을 이렇게 다 구성을 해보고 봐야지만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죠. 이거를 다 문자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문자로 바꿔버리면 요거는 그냥 뭐 50 대신에 1이라고 생각하고, 요건 R이고, 요건 R 스타고, 그죠? 그리고 요거 S0고, 요거 S0, 요거 R 스타.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요거 갖고 비교를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1 플러스 R, 뭐 여기다가 1이라고 이론당으로 계산하면 될 테니까 뭐 1이라는 건 그냥 생략해 버려도 돼요. 1 플러스 R이 되겠고, 이쪽은 1 플러스 R 스타 나누기 S0 곱하기 ST 이렇게 나오죠? 이쪽식은.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거하고 같으면 두 방법이 동등하다는 거니까 1 플러스 R 이렇게 하면 손익분기점 환율이 어떻게 계산이 나와요? ST는 S0 곱하기 1 플러스 R 나누기 1 플러스 R 스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많이 보던 식이죠, 이게? IRPT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선물환율. 그리고 손익분기점 환율은 이론 선물 환율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볼 필요 없이 자기가 이 1년 후 시점에서의 환율이 이론 선물 환율보다 크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화 자금으로 조달하는 게 유리하고, 그보다 작다고 생각되면 US 달러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겁니다. 결국은 뭐야? 금리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 갖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두 가지 갖고 다 판단해야 된다. 그런 뭐 결론이 뭐 항상 그런 식으로 나왔었죠, 항상.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걸 다 종합하면 금리 차익 거래에서도 그랬고, 헤징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거래에서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IRPT다. 그렇게 해서 다 IRPT를 갖고 판단하게 됐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국제 자금 시장 거래에서는 결국은 여기서 뭐 운용을 하던, 뭐 헤징을 하던, 아니면 조달을 하던 그런 세 가지 상황에서 모두 IRPT가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상황 판단에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FX 수합이라는 거를 봤어요. 수합 거래.
가장 간단한 경우, 뭐 현물하고 선물하고 그냥 맞바꾸는 가장 심플한 그런 거예요. 수압에 대한 개념 없이도 뭐 그런 걸 수압이라고 부르느냐 할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되는 부분인데, 지금부터는 수압이라는 이 계약이 따로 수압이라는 계약이 따로 분류를 해서 따로 그 용어 정의를 다 하게 되고, 기존에 우리가 지금 선물 거래에서 했던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거래가 되니까 이제 선물은 이제 안 나와요. 그냥 FX 수압에서는 계속 선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선물 시장에서 그냥 이어지는 거였는데, 그거를 뭐 현물하고 선물하고 맞봤기 때문에 뭐 수압이냐, 선물하고 또 선물하고 맞봤기 때문에 맞바꿨으니까 하여튼 두 개를 뭔가 맞바꿨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수압이다, 이제 일종의 수압이다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부터 수압은 그런 것이 아니라 파생 상품을 분류할 때, 상품의 종류를 분류할 때 선물, 옵션, 수압 이렇게 분류할 때 따로 독립적으로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거하고는 전혀 엮여 들어가지 않고요, 따로 독립적으로 그런 수압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가 금리 수압이고, 그 다음이 이제 통화 수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리 수압은 말 그대로 금리를 맞바꾸는 거고, 통화는 말 그대로 통화를 맞바꾸는 그런 겁니다. 통화를 맞바꾸는 게 외환시장 아니냐? 당연히 그게 아니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통화 수압은 좀 제일 복잡한 그런 수압 거래예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좀 난해하기도 한데, 그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다룰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금리 수압은 IRS라고 약자를 그렇게 Interest Rate Swap Contract다. 지금 컨트랙트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금융 상품이 아니에요. 금융 상품. 상품이라 그러면 제품, 상품이라 그러면 돈을 주고 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선물, 옵션, 수압 이렇게 나왔지만 옵션만 상품이고 나머지 선물, 수압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냥 옵션은 돈 주고 사요, 그거를. 그래서 옵션을 팔면 내가 돈이 들어오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파생 상품.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하고 그러니까 수압이라는 거는 맞바꾸기로 한 그 계약에 불과한 것이지, 뭐 수압이라는 무슨 상품을 돈 내고 산다, 뭐 그런 뭐 돈 받고 판다 그런 게 아닙니다. 계약이다. 그래서 미래에 정해진 만기까지 일정 간격으로 동일한 통화, 여기서 이제 동일한 통화요. 통화 수압은, 금리 수압은 이렇게 동일 통화 간의 금리를 교환하는 것을 금리 수압이라고 그러고, 통화 수압은 이제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금리하고 원금을 맞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외환 수압은 원금만 교환한다. 금리는 교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외환 수압은 좀 성격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환 수압을 다룬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통화를 막 교환한다. 그러니까 매매한다. 그러니까 그건 외환 시장 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일종의 수압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 그 외환 수압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달러를 오늘 든 예에서 보면 동일한 달러가 오가지는 않았죠. A, B 하면 현물 거래에서 달러를 팔았을 경우하고 달러를 다시 샀을 경우하고, 이 경우에 달러 금액이 서로 이제 다르잖아요. 이쪽은 이제 조달 금액이고 이쪽은 상환 금액이니까, 그래서 상환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고 그래서 조달하기 위해서 달러를 팔고 이렇게 했는데, 금액이 서로 이제 틀리잖아요. 원금하고 이쪽이 이제 원리금의 합계고. 근데 표준 수압은 표준 외환 수압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게 동일한 금액이 오갈 수 있게 할 수, 그런 수압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건 이제 자금 조달하고 결합된 것이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FX 수압.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자금 조달하고 마찬가지다 하는 걸 그때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게 무이자로 조달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조달하는 셈이 된다 하는 거. 여기 금리 수합을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지금 계속 좀 설명을 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라고 좀 유도를 하는 건데, 금리 수합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명목 원금에 대한 교환은 필요 없고 이자만 교환. 이자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원금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자만 맞바꾸고 원금은 교환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자를 서로 맞바꾼다는 게 과연 무슨 개념이냐? 그러니까 원금이 존재해야 되고, 이자라는 거는 이자를 맞바꾸려면 원금이 존재해야 되고, 그럼 이자만 맞바꿔야 되느냐? 그럼 원금도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분명히 원금이라는 게 존재했으니까 이것도 있는 거니까. 근데 원금은 오갈 필요가 없다. 왜? 동일한 통화니까. 알겠죠? 금리 수합은 동일한 통화로. 통화가 다른 걸 통화 수합이라고 그러고요. 금리 수합은 통화가 똑같다. 통화가 똑같기 때문에 금리를 내가 내줬다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금리를 내줬다. 뭐 하는 거는 자금을 이쪽에서 빌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자금을 빌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야? 이쪽에서 채권을 발행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자를 줬다고 하는 얘기. 그럼 금리를 서로 맞바꾼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제 이자가 간다는 얘기죠. 이쪽에서도 이자가 간다. 물론 똑같은 이자가 가진 않겠죠. 뭔가 이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절대 통화도 똑같고, 이거든 통화가 다 똑같다. 이것도 원화표시 채권이고, 이것도 원화표시 채권이다. 이쪽도 금리를 줬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똑같이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표시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서로 다르다. 서로 맞바꿨다. 서로 뭐 신용도가 틀린가? 서로 채권을 발행한, 이쪽은 그러면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이쪽은 더블 A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고정금리를 서로 맞바꾼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어느 한쪽이 계속 바뀌만 하잖아. 그러면 이게 2%고 이게 4%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계속 돈을 받기만 하겠네, 그냥. 결국. 그죠? 이게 돈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가기만 하는 거죠. 계속 가기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방적인 거래는 아니겠죠, 분명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식으로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쪽 한쪽은 고정이고 이쪽 한쪽은 변동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유리한지 누가 불리한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는. 아까 같은 식으로 하면 높은 금리를 받는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럼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그런 계약은 성립이 안 할 테. 자, 그래서 이게 누가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그렇게 되려면, 그런 식의 계약이 되려면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변동,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그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여기는 그대로 똑같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쪽이 유리했다가 어느 때는 이쪽이 유리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확률 변수니까 지금 누가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계약이다 하는 거죠. 금융 상품이 아니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면 그거는 이제 금융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돈 주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쪽이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직관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금리 수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쿠폰 수합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베이시스 레이즈 혹은 베이시스 수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표준형 금리 수합만 볼 거예요. 베이시스 수합, 변동금리가 서로 맞바꾼다는 건 당연히 그것도 뭐 똑같은 금리는 아니겠죠? 설마? 변동금리하고 맞바꿨다면 뭐가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를 미리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기준금리가 서로 다르니까. 기준금리가 서로 다를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는 뭐 CD 금리로, 하나는 뭐 리버 금리로 하고 이렇게 해갖고 서로 다른 거. 물론 거기 이제 통화도 다르네. 그러면 이제 통화 수합으로 들어가겠죠. 하여튼 기준금리가 서로 다른 기준금리를 썼을 경우, 예를 들면 우리 원화로 하게 되면 뭐 하나는 CD로 하고 기준금리를 하나는 CD로 하고 하나는 뭐 CD가 91일물이니까 91일물 뭐 통한채 금리를 기준금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하나는 뭐 우리 요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 대출금리 CD 금리로 하고 하나는 코픽스 금리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기준금리를 달리해서 변동금리를 정한 다음에 서로 이제 맞바꾸기를 하자. 그렇게 되면 예, 둘 다 서로 다른 확률 변수 갖고 하기 때문에 미리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계약 어느 한쪽도 유리하지 않은 그런 계약을 하려면 그래야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서로 계약할 때 계약 당시에 돈이 오가지 않으려면 계약 당시에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어야만 한다. 선물 거래처럼 옵션 거래가 아니면. 자, 그럼 쿠폰 수합. 쿠폰 수합은 고정하고 변동금리를 서로 맞바꾸는 그런 거다. 용어를 정의하기 전에 먼저 예를 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용어 같은 거를 거꾸로 적용을 어떤 용어에 해당되는 건가 그 수치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교수님 책 205페이지 예제 1을 보시면 이 경우는 지금 일단 먼저 뭐가 나왔냐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맞바꾼다고 하는 게 어떠한 방식으로 맞바꾼다고 하는 건지 그것부터 그 방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맞바꾸는 거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맞바꾼다는 게. 여기 지금 처음에 명목원금이 100만, 1000만, 1억 달러. 1억 달러다. 이런 걸 이제 명목원금이라고 해요. 금리끼리 맞바꾸기 때문에 금리라고 하는 건 퍼센트로 표시되잖아요. 퍼센트로. 퍼센트끼리 맞바꾸면 어떻게, 정산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 퍼센트끼리 맞바꾼다는 얘기는 돈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폐 가치로. 그러니까 당연히 원금이 얼마냐는 걸 서로 얘기가 돼야 되겠죠. 원금을 얼마로 정해놓고 하자.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그래서 1억 달러로 정의하자. 원금을. 그래서 금리는 퍼센트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몇 퍼센트에서 화폐 가치로 이제 환산돼서 서로 이제 돈하고 맞바꾸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맞바꿀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같이 맞바꾸는 게 아니고 차액만 일방적으로 가면 되겠죠. 자, 고정금리가 5%, 변동금리가 6개월 리버 플랫이다. 여기서 A하고 B하고 있으면 어느 쪽이 고정이고 어느 쪽이 변동인지는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임의로 이쪽이 고정을 준다. 이쪽이 5%. 그 다음에 변동금리 쪽. 이쪽이 L. 리버 플랫이라고 나와 있죠. 리버 플랫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금리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라고 하는 거는
기준금리에다가 뭐요?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기준금리가 계속 변하는 거고, 가상금리는 한번 계약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플래시라는 얘기는 가상금리가 제로다. 그러니까 L, 리버금리, L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O하고 L하고 맞바꾸는 그런 계약을 해요. 계약 기간이 2004년 4월 5일부터 2004년 3년간 계약을. 보통 수학 거래는 3년보다 뭐 10년 할 수도 있고 뭐 30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뭐 길기도 해요. 상당히 길기도 해요. 이자 지급은 6개월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자 지급을 서로 이제 맞바꾸는 거죠. 맞바꾸는 거를 6개월 간격으로 맞바꾸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6개월 간격으로. 6개월 간격으로 맞바꾸려면 결국 리버 금리도 이게 6개월짜리여야 돼요. 6개월 만기 리버. 리버 금리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열 몇 개인가 굉장히 다양하죠. 하루짜리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1년짜리까지 해갖고 단기 금리니까. 그래서 그 안에 만기가 상당히 다양하죠. 그 중에서 이제 만기가 6개월짜리 금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6개월마다 교환하려면 6개월짜리 리버 금리를 해야 된다. 여기다가 6개월 마다 금리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여기다가 뭐 3개월 리버 금리를 한다든지 뭐 9개월 리버 금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따가 나중에 이해가 나오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단기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갖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게 그냥 CD면 CD 91일물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래서 그냥 만기에 상관없이 그냥 91일물짜리 CD 금리를 갖다가 기준금리를 써버리는데 상당히 잘못된 건데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가상금리에서 그거를 자기들이 조정을 해준다. 완전히 그냥 직관적으로 자기 느낌으로 그냥 해버리는 건데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왜 그래요? 이게 자 이거를 이해하면 이거를 왜 이래만 한다는 거를 이해를 하면 이거를 맞바꿀 때 이 L이라는 금리를 정해야 되는데 L이라는 금리를 이제 맞바꾸는 시점에서 이 L이라는 금리를 언제 시점에 L을 갖고서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게 지금 계약이 2004년 4월 5일이에요. 2004년 4월 5일. 그리고 처음으로 맞바꾸는 시점이 6개월이니까 2004년 10월 5일. 요때 이제 O하고 L하고 왔다 처음으로 교환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이때 L이 요 시점에서 시장에서 L이냐, 요 시점에서 시장에서 L이냐.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L이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변동금리니까 이날 교환하기로 했으니까 이날 시장에서 형성된 리버금리 갖고 교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정답은 이때 6개월 전에 형성된 리버금리를 갖고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환할 때는 그러니까 첫 시점에서 교환할 때는 이게 얼마 5하고 이거하고 얼마 교환할지가 미리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딱 처음에는 누가 유리한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르게 되는 거. 딱 처음에만 이때 결정된 L 갖고 왜 이때 결정된 L을 사용할까요? 이때 결정된 L이 아니라 자 우리가 주식도 아니고 이런 채권 거래 같은 채권의 고정금리 고정 수익증권이라고 하죠. 고정금리 상품 이런 뭐 예금이든 뭐 채권이든 고정금리 상품에서 그 상품을 팔 때 어떻게 해요? 금리를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하죠. 자 CD 금리가 CD 30일
리버라서 외국 거라서 이해가 안 가시면 CD 91일물이 4%다. 연 4%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내가 사면 91일 후에 이때 4%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요. 뭐 정확하게 하면 이게 수익률이 아니라 뭐 할인율인데 그런 것 뭐 따지지 말고 수익률이라고 그냥 하면, 그럼 이때 그러면 100만 원짜리 CD다. 그러면 이때 CD가 얼마에 발행된다는 얘기예요? 100 나누기 1 플러스 0.04 석 달이니까 나누기 4를 해야 되죠? 연 4%면 0.04 나누기 4. 이거에 판단 얘기죠? 이거에 판단 얘기죠. 그렇게 해서 91일 후에 곱하기 1 플러스 0.04 나누기 4. 이렇게 해야지 이게 100만 원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4%란 얘기죠? 수익률 4%란 얘기. 확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사면서 이 4%란 얘기는 이때 결정된 거라는 얘기죠. 이때.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서 CD를 산다는 얘기는 은행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금리가 확정되는 거야.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때는 빌려주는 시점에서 확정하는 거지 91일 후에 얼마를 줄지 그때 결정하자. 그런 계약은 없어요. 돈 빌려주고 또 빌려받는 거예요. 그런 거는 주식에서나 하는 거고, 주식 같은 거는 이제 발행해 놓고 뭐 나중에 내가 얼마를 그러면 돈을 100만 원을 그럼 주식을 투자하면 내가 그러면 뭐 6개월 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뭐 나도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지 한다. 주식 시세에 따라서 가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건 투자라고 그러는 거고, 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의 이런 대차 거래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중에 금리를 나중에 결정하자, 그런 식의 거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건 이제 돈의 대차 거래라고 하지 않아요.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금리를 미리 결정하고 돈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때 L은 6개월 후에 이때 L은 2004년 4월 5일 지금 결정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L,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L이라고 하는 게 리버 금리, 지금 6개월짜리 그 달러 표시 예금 상품, 달러 표시 예금 상품의 금리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압이 그거하고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의 시간 가치여야 되니까 이때 돈을 예금을 하면 6개월 후에 이만큼의 예금 금리를 받는다. 이렇게 받는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6개월짜리를 적용해야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9개월짜리 리버 금리를 쓴다? 나는 6개월 후에 돈을 이자를 받는 건데 빌려주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금리를 맞바꾸기 위한 간격하고 거기서 쓰이는 리버 금리 만기하고는 정확하게 똑같아야만 한다. 그런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91일물 CD 금리를 써버린다고. 3개월짜리. 그러니까 좀 이상해 보여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뭐 가사금리에서 좀 조정을 해준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자, 그렇게 해서 2004년 10월 5일 날 이제 처음으로 2004년 10월 5일 날 처음으로 이제 금리 맞교환이 이루어지죠. 고정금리 쪽은 뭐 항상 똑같죠. 5% 6개월마다니까 2.5가 되겠네. 절반. 그래서 2.5 밀리언 250만 달러 250만 달러가 고정금리 쪽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 쪽에서는 얼마가 나가야 되느냐. 지금 6개월 전에 리버 금리가 4.2%니까 그 금리를 적용해서 반 2.1%, 그러니까 210만 달러? 아까 이건 250만 달러. 210만 달러. 그래서 이 금리를 서로 맞바꾸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O하고 L을 맞바꿀 때. O는 뭐 항상 똑같으니까. O는 항상 똑같으니까. 2004년 2005년이거든요. 2005년 4월 5일. 요때 주고받는 L은 언제 결정돼야 돼요? 요때.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6개월 동안에 적용되는 금리는 요때 결정된 거. 이걸 L1이라고. L1. 요 시점에서 줘야 될 리버 금리는 이때 결정된 거. 그러니까 요 6개월 동안에 적용된 요 동안의 화폐 시간 가치라는 얘기. L2. 이런 식으로. 그래서 L3. 요때 결정된 거를 이때 교환하는. 이때 결정된 거를 이때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때 결정된 거를 이때 교환하고.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대차 거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금리 수학 거래는 돈의 대차 거래다. 근데 표시가 화폐 단위가 똑같은, 화폐 통화가 똑같은, 원금도 똑같고 하니까 이제 끝에 가서 원금은 개입되지 않고 이자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서로 채권을 발행한 거, 서로 채권을 발행한 거라면 한쪽은 고정금리 채권, 한쪽은 변동금리 채권. 그러니까 서로 돈을 빌린 거야. 똑같은 X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원금은 교환되지 않고 이자만 교환돼. 그래서 이거를 채권으로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림과 같이 그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6개월씩 이렇게 내려와서 6개월 전에 시점에 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착각하면 아까처럼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2000년 10월 5일 날 변동금리 쪽에서 2.1이 나오는 게 아니라 4.8의 절반 2.4가 나온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 한 겁니다. 변동금리 확정일은 그 당일날 금리는 당일날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당일날 금리는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근데 관례적으로 뭐 하루 전에 거를 썼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 보통 이제 개시 시점 하면 뭐 그 당일날 이렇게 뭐 계약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내일 그 계약이 개시된다 그러면 벌써 그 하루 전에 이미 다 계약서에 다 사인하고 뭐 어쩌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계약이란 건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루 전에 이미 대학 계약서를 다 만들어 놓고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날 계약서를 만든 전날 4월 그러니까 이틀 전이 되겠죠. 이 영업일 전에 변동금리 그 나온 걸 갖고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여기 순지급액이 마이너스인 걸로 봐서 지금 이 사람은 변동금리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고정금리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지급액이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이 사람 지금 고정금리를 지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 5%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L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죠. 순지급액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네. 마이너스니까 이 사람이 A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지급액이 L-5 지금 L이 2.6개월짜리고 1년짜리고 6개월이니까 2.1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지급했다는 거니까 받았다는 얘기죠. 0.4를 받았다. 첫 거래에서.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변동금리 이자액은 기초의 리버금리를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리버 플랫이 나왔는데 계약할 때 반드시 꼭
L을 할 필요는 없어요. L 플러스 알파 가상금리를 대출할 때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서 가상금리를 적용하니까 그것도 이제 계약 당사자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요.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